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엔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결혼, 출산 관련된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줄어들고 있고 출산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노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엔 5만 명 덜 낳는다.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낳아야 되는데 덜 낳는다는 겁니다. 먼저 이 그래프 좀 보실까요? 그래프 제목은 이렇습니다. 급감하는 임신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신 여성분들 그 숫자를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연도별로 올해 8월까지 측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앞서서 똑같은 기간을 비교해 본 겁니다. 2016년에는 28만 명이 넘어섰죠. 계속 줄어듭니다. 26만, 25만. 그리고 올해는요. 1월부터 8월까지 22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보면 5만 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장기 불황 그리고 집값 폭등이 겹치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신생아 10년 내 최대 감소할 듯하다. 그리고 올 들어 혼인 건수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방역 실패 부메랑 맞은 트럼프 대통령, 혼돈의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내달 초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죠.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뭔가 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정말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대선 한 달 앞 재선 행보에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 군 병원에 입원해서 선거운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는 곧 복귀한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그 영상의 한 장면이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확진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국민의 여행 자제. 그런데 장관 남편은 요트 사러 미국에 갔다. 추석 연휴 끄트머리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내용입니다. 좋은 의미의 주목은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 지난 3일 출국했는데 논란입니다. 아니 온 국민들한테는 고향에도 가는 거 자제해 주세요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안 됩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장관 남편께서는 해외로 나갔다는 거죠. 내 편 따라 방역 차별하는 겁니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추석 때 이동 자제하라더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경제 관련 얘기인데요. 모처럼 좀 희망을 갖게 하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자동차가 밀었다. 7개월 만에 수출이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월간 수출이죠. 지난해 1년,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출 증감률인데 9월 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제는 좀 살아나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죠. 코로나 뚫고 전달 7.7% 증가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7.7% 늘어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서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당부도 좀 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I will back. 이 유명한 영화의 대사 같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나 곧 돌아간다. 지지자들에게 아마 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광화문 차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여느 동안 보셨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을 에워쌌고요. 그 옆에 길까지 완전히 봉쇄가 된 모습. 버스로 막혀 있는 모습. 차벽인데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장관의 남편, 강경화 외교장관 남편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백수될까 걱정이다. 우리의 청춘들, 대학 졸업생들, 졸업 예대장들 졸업하자마자 백수될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취업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가 있었는데 아마 이 소식 단연 주목을 끌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사 매일경제 3면에 실려있는 기사인데요. 미국 대선 한 달 앞두고 발목이 잡힌 트럼프.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자체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을 놓고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죠. 뭐 산소호흡기를 썼느니 안 썼느니. 그리고 확진을 도대체 언제 받았는가? 미리 받은 거 아닌가? 이런 것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발목이 잡힌 트럼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반면에요. 완치가 됐을 땐 재탄력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복을 했다. 이게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용 좀 더 보면요. 15일에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불투명하죠. 뭐 그전까지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료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또 격리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회복돼도 선거운동은 보름뿐이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확진 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바이든 후보의 10%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차입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바이든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도 있습니다. 10% 부동층이 최대 변수다. 옆에 사진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당수가 마스크 여전히 안 씁니다. 이분은 턱스크를 쓰셨고요. 이분은 귀에 걸었네요. 그리고 뒤에 분은 아예 마스크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마스크 착용을 더 꼼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은 마스크 착용 여부로 어떤 정치 성향이 완전히 갈리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을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유세 차질 TV 토론에서 열세 보수 결집 깜짝쇼 신랄 같은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병원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바이든은 현장 온라인 유세 병행. 그리고 뭐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지지율 그래프까지 그려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ame here, wasn't feeling so well. I feel much better now. We're working hard to get me.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And I look forward to finishing up the campaign the way it was started and the way we've been doing. Right now, he is not on I understand. oxygen. I know you keep saying That's right now, but should we read into the fact that he had been previously? Yesterday and today, he was not on oxygen. So he has not been on it during his COVID treatment? He's not on oxygen right now.
자, 요 모습은요,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 타고 싹 나오고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유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 문을 꽁꽁 닫은 채 손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지지자들 향해서 뭔가 반가운 듯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선거가 급하니까 저런 모습도 있군요. 드라이브 스루 유세를 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윤교호 의원님. 지금 언론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특히 미국 언론들은 뭐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받고 있는데 가능성이 그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회복이 돼서 퇴원할 가능성 아니면 좀 더 시간이 끌고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각각 경우의 수,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갈까는 뭐 의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 제 몫은 아닌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났고 실패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병에 걸려버림으로써 그건 보여준 거다. 그건 어떻게 부인할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죠. 예. 이 트럼프에 앞서서 세계 각국의 정상이나 정상급 인사 중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걸렸을 때, 예. 브라질이나 인도에서 의회나 또는 뭐 정부 쪽의 고위 관계자들이 걸렸을 때 여러 나라가 약간의 조롱 섞인 눈으로 본 적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 코로나 방역이라는 게 각국 정부의 방역 대책에 어찌 보면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은 이미 구멍이 났다는 거 숫자로 나타났지 예. 않습니까? 그러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코로나와 함께 지낸다. 뭐 독감이니 또는 뭐 조금 센 뭐 감기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지금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예. 새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드라이브 스루 유세라고 보여준 모습은 나는 걸렸지만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금 완치만 되면 다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코로나 방역 실패를 그냥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프랑스는 사실은 선거를 연기했어요. 물론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 예. 한국은 4월의 선거에서 오히려 방역을 잘했다고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예. 이럴 정도로 선거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굉장히 쏠림 현상을 많이 보여준다. 예. 이번 미국 선거도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의 트럼프의 발병은 감염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혁 교수님, 윤교호 의원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받은 그 자체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 자체 방역 실패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는데 다시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했을 경우 빠르게 아니면 좀 회복이 더뎌지고 굉장히 좀 대선 직전까지 어렵게 갈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 미국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걸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예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막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구도는 반전이 쉽지 않은 선거 구도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들은 고졸, 백인, 블루칼라 출신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열광하는 거고 막판 유세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에서 열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낸 측면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본인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빨리 낫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밖에는 현장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해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 승패를 주로 가르는 경합주 같은 경우가 계속 아주 구조적으로 바이든의 우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게 87%. 그러니까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과 트럼프 핵심 지지층들의 열광들을 담아내는 건데 예.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가 예의주시해 봐야겠지만 2016년과 같은 상황처럼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전이 쉽지 않은 미국 대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끌어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가서 열광을 끌어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회복이 빨리 되더라도 나가서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분석인데요. 이 매일경제 기사 이쪽 끝에 있는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분석이 좀 있어요. 미국 대선 1차 TV 토론. 한마디로 난장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끼어들기를 많이 해서 뭐 엉망이었다는 평가인데 누가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세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고 나오네요. 여기 보면 뉴욕타임스, CBS, CNN, 특히 CNN 조사는 엄청난 차이를 벌입니다. 물론 CNN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나쁜 사이라는 건 또 알려지긴 하지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TV 토론 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죠. 경합주에서 과연 여론이 어떤가. 여기 보면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이거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여기는 좀 꽤 많이 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미국 언론들은요, 뭐, 뉴스나 신문을 틀면요,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거의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과 그 이후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자, 그럼요, 우리는 우리 상황대로 좀 봐야겠죠?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요거부터 마저 좀 봐고 가죠. 이 가능성은 사실 기사가 나왔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하네요, 사실은. 선거 연기될 수 있을까 혹시. 왜냐하면 후보가 아프니까요 지금. 후보 교체 전례가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기 보시면 이미 유권자 200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후보가 바뀐다는 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뭡니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에서 선거 연기안 제출해도 민주당 동의 없으면 하원서 부결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상원 통과돼봐야 하원서 부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선 뒤에 선거인단 투표 전에 유고된 교체 후보를 정해도 또 주마다 제각각입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혼란스럽기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법원이 갈등 조정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 연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반응을 보였어요. 이 내용입니다. 김정은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 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니까 위로의 친서를 보냈는데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는 트럼프 재선에 배팅을 한 거냐,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것도 굉장히 좀 미래적이에요. 최근에 우리 서해상에서 발생했던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신속하게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 김정은 위원장의 소망을 담은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김정은의 사활적 목표는 제재를 푸는 겁니다. 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리 제재를 풀어야 김정은이 살아남을 수 있고 핵 보유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슬그머니 핵 보유를 인정받았듯이 트럼프 같으면 김정은이 바라는 것처럼 예. 제재를 풀어주면서 슬그머니 북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줄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예.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사태가 벌어지고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트럼프에 배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이 굉장히 큰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북한이 예.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미국을 직접 움직일 수 있다는, 트럼프가 재선만 된다면 미국이 김정은과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김정은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서 내용이 담겨 있는 화면이요. 여기 보면 지난 3일 보낸 위로 전문이에요.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방점이 아마 진심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동맹국 정상끼리 주고받는 전문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요. 딱 떠놓고 보면. 자, 조대영 평론가.
김정은 위원장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걸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전문을 보낸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은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정치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 예. 이 영역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좀 구분이 되는 게 예. 사실 얼마 전에 제 생일 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저한테 생일 축하를 보내고 또 이런 걸 또 오늘 갑자기 공개를 하시네요. 뭐 제가 예.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예. 제 가족들이 예. 야, 둘 사이가 그렇게 김진태 나가라 그러고 제가 그렇게 방송 나와서 싸우고 그다음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둘의 개인 관계는 또 그러냐 그래서 예. 그 개인의 감정의 영역과 예. 그다음에 이 정치 영역은 다르다. 하물며 그 작은 정치인들도 그런데 이 국가의 이익을 놓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접해봤고 주로 둘이 사이에서 험한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 그리고 트럼프 같은 스타일이 더 다루기 쉽다는 그 익숙한 대처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그 미국의 지도자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기존의 이제 그 비핵화 문제라든가 북한 비핵화를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 빨리 해결하려고 나서면서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과감하게 베팅하는 스타일인데 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북한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지금 거의 그 자기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걸 그동안 밀당을 하면서 많이 그 접근을 해 있는데 결론에 그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도를 하려니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이런 표현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든탑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데 만약에 바뀌어버린다면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과연 만나는 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위로 전문을 보내지 않았나. 오늘 뭐 신문들이 이런 해석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소식은 내일, 하루 이틀 정도 퇴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엇갈리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좀 시간을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기사인데요. 2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2명인데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가수 나훈아 씨. 추석 연휴 동안 두 인물 굉장히 주목받았죠. 자, 그러면은 한 명씩 보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장관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가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 와중이라는 거는 코로나죠, 코로나.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 걱정하셨잖아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셔야 됩니다. 고향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이런 와중입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요트 사러 미국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계속해왔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출국을 한 겁니다. 이 해외여행 자제, 주무장관이 외교장관이에요. 그런데 외교장관 남편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니까 앞서도 어떤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고요.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나옵니다. 서민은 죽어나가는데 욜로를 즐겼다. 욜로, 유행하는 표현이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삶을 즐기고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장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귀국 요청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여당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쓴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남편분 해외 여행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집회 강경화 장관의 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으로서 방역 관련해서 외국 여행 자제라면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는 그동안 강경화 외교장관과 관련된 일을 전체적으로 또 정리 좀 해놨어요. 강경화 남편 미국 여행 사과에도 K5 난기류 속으로, 이 K5가 뭘까요? 여기 좀 설명이 작게 돼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K5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할까? 물음표를 찍은 거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강 장관 배우자 뭐 같은 내용 담겨 있습니다. 미국행. 위법은 아니라지만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거는 자제입니다. 자제 권고죠.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처신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강, 귀국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어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쌓여가는 벌점의 입지가 흔들. 벌점이 쌓여가고 있다.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2주택 보유 이어 정부 지침 역행. 사실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외교관 성추행 대처 미흡 비판도 받았다. 연말 개각 대상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네. 사실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안 가신 분들 많거든요. 정부에서 굉장히 당부를 했거든요. 웬만하면 올해 추석은 그냥 고향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하고 많은 분들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송곳 같은 뭐 사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의 자신의 돈으로 요트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상황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가 많은 상황에서 소위 그것도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해외에 고급 요트를 사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들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겠죠. 당연히 국민이 이해할 수 없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외교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K방역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국가 브랜드가 되게 높아졌던 거잖아요. 그럼 외교부 장관이 거기 외부에 나가서 그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배우자가 해외여행 자제를 갖다 어기고 나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외교부 장관의 업무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위법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특혜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연이어서 국무위원들이 위법도 아니다, 특혜도 아니다, 큰 잘못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연이어서요. 예. 이 뭐 외교부 장관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됐을 때 소위 국민들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형 악재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송곳과 같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응답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예. 더욱 실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가까이 시야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연말 개각 대상 가능성이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다양한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재보궐선거도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 3년 이상 장관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금 조금씩 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개각을 통해서 일신하겠다.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 소위 마지막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제가 볼 땐 개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소위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개각이냐 아니면 중 이상의 개각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저는 개각은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각은 연말쯤에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은 분명히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매섭게 지금 지적을 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돌려 생각해보면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제를 공고했으나 공고일 뿐이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남편의 일은 남편의 일이고 부인의 일은 부인의 일이다. 배우자 일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기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예. 내부 비판을 겁없이 하면서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정치인이 그 민주당의 24세 여성 최고위원인 박성민 최고위원이 있는데 그 최고위원이 그때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법보다 국민 눈높이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문제가 청년들의 심정을, 마음을 지금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강경화 장관의 그 남편분이 해외 가는 거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수 있죠. 뭐 자기가 또 몇 년 전에는 이게 25만 불 했던 게 이제 3억 정도 했던 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제 22억 정도로 떨어지니까 내 요트가 소중하니까 내 요트밖에 안 보여서 나가는데 뭐 내 삶이 소중하니까 내 요트가 소중하니까 개인 같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자 아닙니까? 지금 여당 관계자들 많은 분들한테 왜 우리가 법무부 장관만 세우고 뭐 장관만 세우면 이렇게 공격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은 그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 삶을 책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강력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거지 그 장관직을 놓고 예를 들면 일반인이 돼서 자기 삶을 뭐 요트를 몇만 불에 사든 또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든 네 채를 갖고 있든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뭐 공산주의 사회처럼 단호하게 뭐 비판하고 그거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당이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은 잘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국민들이 갈수록 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논리와 그 주장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야당이 저렇게 좀 지리멸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율이 빠져서 야당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모든 신문, 거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로 다뤄지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 눈높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이 담겨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뭐 가황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기도 하죠. 내용 보겠습니다. 국민 위에 목숨을 건 왕 대통령 못 봤다. 지난달 30일이죠. 저녁에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뭐 몇 시간에 걸쳐서 한 공연이었는데 그 공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연유 달군 나훈아 콘서트다. 뭐 정확히 말하면 가수 나훈아 씨의 이 발언이 정치권을 달궜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시청률도 높아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공연이었다. 그러나 더 주목을 받은 건 정치권이 주목했던 건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 발언을 두고 또 옥신각신하죠. 다음 내용입니다. 나훈아 한마디에 정치판이 흔들 야당은 정권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자 여당은 오동 말라.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군요.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추석 콘서트 발언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은 구체적으로 여야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좀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 시원히 대변했다. 제1야당에 부과된 숙제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그리고 제1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한 거다. 자, 반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자긍심 가져도 좋다는 게 핵심이다.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다음 화면은 이 가수 나훈아 씨의 발언을 저희가 좀 화면에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지켰다. 여러분이 지켰다.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 건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다음입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근본적인 권력의 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 뭐 이런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이건 두 장에 걸쳐서 나훈아 씨의 발언 소개해 드렸는데 최영철 편집위원과 윤경호 위원께 여야가 제각각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나훈아 씨가 1960년대 후반에 발표한 노래가 제목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 노래의 제목처럼 예. 나훈아 씨가 많은 정치인들이 예전에 왕들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백성이 최고다. 그리고 요즘 정치권들이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눈물의 씨앗일 뿐이었다.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각자 도생처럼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할 뿐이다. 정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눈물로 돌아올 뿐이다. 예. 나훈아 씨가 그 한마디를 하신 것 같고 예. 나훈아 씨가 194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을 경험해본 가수일 겁니다. 아마 어렸을 그렇죠. 적에 이승만 대통령을 봤을 거고 예. 4.19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이승만 대통령을 봤을 테고 그 이후에 뭐 박정희 정권 때는 뭐 그 궁정동 안 가도 뭐 노래 부르러 아마 안 갔겠습니까? 그러한 정치권을 속사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곳은 믿을 곳이 못 된다. 그러나 이 나라를 만든 것은 결국 국민이다. 그 국민들에게 나는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할 테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하니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러한 노회한 가수가 가황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 예. 그 가수가 정말 대중들이 자신을 사랑했던 대중들에게 울림 있는 메아리 목소리를 던진 것이 아닌가. 저분은 또 행동하는 가수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엄청나게 확산됐을 때 예. 익명으로 3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하는 가수, 정치권에도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해석을 놓고 야당에서는 이거 분명히 여당, 대통령, 여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했고 반면에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 이건 국민에게 반점 있는 거였어. 최영철 편집위원은 두 가지 해석이 갈렸거든요. 무게를 두신다면 어느 쪽이에요? 나훈아 씨가 아마 작심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제1야당이 얘기한 것처럼 예. 정치권 좀 정신 차리고 국민들 지금 몹시 힘들다. 예. 개런티도 받지 않고 저분이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예. 그만큼 나훈아 씨는 국민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과연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있는가? 정말 되물었던 것이라고. 그럼 여야를 다 겨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여당은 전체를. 제대로 집권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야당은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외친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서는 아까 두 장에 걸쳐서 나훈아 씨의 발언 소개해 드렸는데 해석을 좀 해주세요. 어떤 뜻인지. 정치권의 해석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 나훈아 씨의 본심이나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예. 만약에 나훈아 씨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제한된 공간에 온 이를테면 관객들을 앞에 놓고 얘기를 했다면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팬 여러분이 으뜸입니다. 예.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KBS라는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훈아 씨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여든 야든 이제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기엔 나훈아라는 가수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예. 이번 발언이 정치적으로 휘말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 나훈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의 상관없이 이제 또 진영 싸움에 또 휘말리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색깔이 있는 걸로 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연예인은 연예인으로 그냥 놔두는 게 저는 맞다. 추가로 방영된 KBS 프로에 기사에도 살짝 있습니다만 어느 관계자가 앞으로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한 얘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예. 아니 제가 유행가 가수인데 유행가 가수면 되지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 얘기가 예. 저는
타고난 연예인, 타고난 뭐 가수인 나훈아의 모습이고 본심일 것이다. 이 사람이 뭐 위정자를 얘기하고 뭐 예. 임금, 뭐 왕과 대통령을 언급하고 했지만 그보다도 더 그래도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입니다라고 한 얘기는 예. 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가수의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포장이 잘 됐고 예. 또 공중파 KBS를 통해서 이게 나왔고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출연료, 개런티 이런 거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이 공연을 기획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뒷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예. 전 결론입니다만 가수 나훈아가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또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네 편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끌어가고 하지 말고 그냥 가수가 나오나로 놔두는 게 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재욱 교수님. 네. 사실 외국에서 특히 뭐 미국 같은 데는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그런 걸 덜 하는 편인데 이번에 사실 주목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 여야가 어떤 분들을 1위에 올리는 순간부터 오염되기 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야말로. 자, 누구만도 아전 인수식을 해석하는 건데, 아니, 당연하겠죠. 국민이 있으니까는 대통령이 있는 거겠죠. 국민이 있으니까 정치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K방역 누가 잘했습니까? 국민이 잘한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다. 국민이 한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힘내자. 국민들 힘내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노래로 위로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여야가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예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예술의 자유를 줘라. 그걸 정치에 갖고 오지 말아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지만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 KBS에서 녹화한 다음에 방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KBS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갖다가 그 내용들 갖다가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낸 거잖아요. 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현의 사상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예. 한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야가 자기에게 좋은 자기 입속에 편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의 예술혼, 예술에 대한 사랑이 폄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냥 저렇게 좀 29%가 넘는 시청률, 국민들이 얼마나 기쁘게 저걸 노래를 들었겠습니까? 이거 생중계된 거 아닙니까? 녹화가 아니고 생중계 아니었습니까? 아니, 제가 녹화 중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녹화 중계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렇게 한 거니까 저 그냥 저렇게 예술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대신 여야가 내부적으로는 저런 국민의 바람들을 나훈아 가왕의 입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예.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가수, 그 가수가 공연 중에 국민을 얘기하면서 몇 마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정치권들이 제각기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할 대로 해석을 한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아전 인수 뭐 이런 표현 등장하는데 아무튼 뭐 추석 연휴 동안에 큰 어떻게 보면 울림을 준 그런 공연, 그런 발언이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인물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이 모습이 개천절인 지난 3일입니다. 광화문 광장이죠. 여기 보시면 광화문 광장에 이 경찰 버스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인도 쪽도 다 지금 이렇게 봉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 어떤 시위가 좀 이루어질까 걱정을 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좀 취한 거죠. 여기 보면은 그냥 꽉 막혔습니다. 거의 틈이 없어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과연 불가피했나 이겁니다. 지금. 과연 이게 불가피했나라는 거죠.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제목이 좀 맨 아랫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데 9년 전에 위헌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 판단에도 광화문 광장에 또 등장했다. 과잉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 집회 금지 정당성과 차벽 설치의 적절성은 별개가 아닌가? 집회를 막아야 되는 정당성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빈칸이 나오는지, 주제는 바로 이 주제인데 어떤 빈칸인지 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빈칸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김지혁 교수님하고 조대현 평론가는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앞에 내용이 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좀 읽어 드릴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개천절 광장 잠잠했지만 그렇습니다. 뭐 차벽을 설치해서 곧 집회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무슨 논란은 시끌시끌입니다. 무슨 논란이 벌어졌어요. 여기 보면 검문 강화 그리고 도심 진입 원천 차단에 드라이브 스루 행진 회견으로 대체가 됐죠.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 이 행진도 좀 제한적으로 됐습니다. 집시법 위반 등 이권 없이 종료가 됐다. 일단 개천절 광장 잠잠했습니다. 큰 불상사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보수단체는 9일 한글날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50여 건 많게는 수천 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강행하면 엄단하겠다 재차 경고를 했는데 일단 개천절은 잠잠했지만 무슨 논란이 있어요. 아까 앞선 기사에 과연 적절했는가? 과잉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랬었죠. 그 내용과 연관된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두 분이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강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방역은 지금 거의 그 준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재확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들어간 어떤 비용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 이건 너무너무 컸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여야가 이 광화문 차벽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등장했는데 과연 이 신문에 들어갈 표현,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무슨 논란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먼저 조대현 평론가,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답을 잘 몰라서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저는 뭐 국민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예.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정부 여당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명분은 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준전시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던 측에다가 오히려 집회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런 집회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게 됐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이 생명 아닙니까? 예. 또 소통이 생명이고. 제발 국민들하고 소통 좀 해보십시오. 예.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측근들만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반대의 목소리를 좀 듣고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면도 좀 보면서 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흑인들 시위 나고 이럴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뭐 이렇게 소총 들고 거리에 서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예. 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부유한 나라인데도 야, 저런 나라에서 과연 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는 경찰들한테 따지기도 하고 예. 또 우리 목소리도 내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듯이 현재 저 장면을 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차를 깔아놓고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서 10,000명을 동원해서 예. 막았다. 이걸 이제 해외로 이 사진이 나갔을 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 역시 K 방역은 저렇게 하는구나. 코리아 넘버원 할 것인지
야,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막아온 거야? 예. 이렇게 바라볼 것인지를 예.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지금 2020년에 예. 그리고 정말 반대쪽 목소리에서 따져보면 그 드라이브-트루로 9대 가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1인 시위 하면서 뭐 갑자기 모여가지고 시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았다고 하는 장면들이 예.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그 집회를 막기 위해서 동원한 10,000명의 경찰들 코로나 검사 해봤습니까? 그럼 결과 몇 명 걸렸습니까? 왜 그런 걸 공개 안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대. 지금까지 예. 결과가 좋았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예. 이런 방법이 아닌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이번 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예. 막고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정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셔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썼다는데 뭐 그래도 보면 이게 최선이냐 논란은 시끌시끌이다. 그래서 뭐 느낌표까지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그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쓰는데 차벽, 산성, 서울대공원 이렇게 세 가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니처 코너가 제가 두 번째인데요. 예.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아니요, 이 시그니처 코너 괄호에 넣는 게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렵습니까? 예, 여기 저는 되게 어려워. 힌트가 없나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 단순하게 접근을 하지 않나 본데요. 일단 저는 뭐 차벽 논란이 워낙 많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무슨 산성이니 이런 예를 들면 비유법을 무슨 산성 또 이런 표현을 썼죠. 하는 거고요. 또 외곽에서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엔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예. 저기를 이렇게 막는다고 한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런 뭐 다양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적긴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런 표현들 쓰신 거군요. 예. 그러면. 뭐 제가 볼 때도 약간은 좀 과잉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집회와 결사이자 저렇게 뭐 막느냐라는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예. 뭐 그것이 헌법에는 그런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있지만 또 국민의 건강, 행복권이라고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걸 막는 건 저분들이 저기에 와서 주장하는 정치 사회적인 주장을 막는 게 아니라 예. 그것으로 발생할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별개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다른 시민들 뭐 기사를 보면 그런 게 있죠. 코로나19로 진짜 큰 일을 당한 분들 같은 경우도 시위 집회를 안 하는데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논란도 많고요. 예. 저 사진 외에 보면은 저 집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 곳곳의 지역에서 예를 들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제가 볼 때 10월 3일 날 집회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 시위도 막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정부 당국이 좀 유연한 대처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런 모습이 주는 위압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감염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저런 조치들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들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창의적인 방식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건 뭐 계속 몇 번 반복적으로 벌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모습에서 그때마다 좀 지적을 받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공포는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의 새로운 좀 어떤 집회를 막는 방법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특단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 만큼 정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예. 많이 양해해 주셨는데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 겨울에 또 어쩌면 또 새로운 대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 그다음에 생계 그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일정하게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양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차벽, 산성, 서울대공원 논란은 시끌시끌. 세 가지 표현인데 좀 세 가지가 다 들어가기에는 빈칸이 좀 작은 거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천절 광장은 잠잠했지만 무슨 논란은 시끌시끌이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기본권 제한 논란입니다. 기본권 제한. 그러니까 여기서만 기본권이란 집회의 자유, 뭐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봉쇄가 된 거 아니냐, 지나치게 막힌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권 제한 논란은 시끌시끌다. 이런 표현이 기사 제목에 좀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 윤경호 의원님하고 최영철 편집장님께 짧게 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윤경호 의원님. 여기 문제는 보면 9일 한글날 집회도 좀 예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부 당국에서는 안 된다. 강경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모습인가요? 아까 김지호 교수님께서 좀 더 좀 창의적인 모습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천절 집회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열지 말자. 막는 게 맞다. 공공의 안녕 질서, 예. 방역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저께 저 차벽이 등장한 걸 보고 이건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 차벽은요. 과거에 독재 정권 군사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을 때 썼던 방식,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흔히 말하는 명박산성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 얘기 했을 때, 와,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본권 제한,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게 적당한 선에서 억압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합니다. 제약을 받고, 좀 자제를 좀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 존립을 위해서 좀 더 이게 우선되니까 좀 참읍시다라는 건데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결국 정부 국가가 하는데 이 정부와 국가가 그러면 선한 정부고 선한 국가냐 정말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의 괴물이 지금 그러면 등장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바로 저 차벽을 보면 조금만 더 판단을 잘못하거나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저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저건 어찌 보면 아까 저는 우리 조대원 평론가가 하신 말씀이 딱 와닿았는데요. 중국이 처음에 코로나 발원지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세계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다가 나중에 어느덧 확진자도 줄어들고 발생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나 중국의 방식은 완전한 격리, 봉쇄 이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할 거면 누가 못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잘했다고 하는 K방역이 저런 방식이었구나라고 하는 얘기 저도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넘지 말아야 될 선과 지켜야 될 선 이게 정부나 시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날 차벽만 보시는데요. 전날 한강다리 곳곳에서 차량을 세우고 검문 검색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문이 많이 광화문 있었어요. 일대에서 보행자들을 세우고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일대 버스가 서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도 서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봉쇄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문 검색까지 하고 인권의 침해가 이루어졌고 광화문에 지하철도 버스도 서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이동권도 침해가 됐습니다. 저것은 너무 과잉적인 것이 아니었나. 민주주의는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든지 편의적으로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저런 거 봐야 된다. 저러한 우리의 권리가 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봉쇄적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방역도 해야 되지만 민주주의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금 집권 세력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큰 경고를 날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패널 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께서 창의적인 방법, 이거 없을까? 그 부분 아쉽다. 그거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9일 또 집회가 예고돼 있으니까 아마 또 어떤 대책이 좀 있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요. 자, 이번에는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브리핑 주제는 우리 청춘들의 삶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시죠. 취업 앞둔 대학생 절반 이상이 일자리 없어 백수될까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요, 한 경제연구소가 취업 인식도 조사를 대학생을 상대로 했어요. 한 4천여 명 정도를 갖고 대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55.5%가 졸업해도 취업 못할 것으로 스스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럼 절반이 넘네요, 지금.
상반기보다도 더 어려워지겠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쪽 끝에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국 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하반기 취업 환경 체감도 조사. 그러니까 취업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렵다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55%가 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학교 밖을 떠나면 얼마나 힘들게 되는 건지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가요? 많은 대학생들이 주식에 의존을 하고 있다. 주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까지 캠퍼스 개미, 주식 투자 과열이라는 겁니다. 대학생들 알바비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까지 다 모아서 그리고 증권사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20대 신규 증권 계좌 50대와 비슷하답니다. 50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분이 많잖아요. 증권사 모의 투자 대회는 북적북적이고 관련 학회엔 지원자 2배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 집값 폭등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탓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교수님, 네. 우리 20대 청춘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네, 진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진짜 열심히 삽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삶을 꾸려보려고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예. 이 친구들이 항상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을 해도 일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누적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들어 진입하면서부터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드는 게 지금 계속 오래된 상황인 예. 거고요. 또 갑자기 올해 코로나19가 상반기에 발생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하반기에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고민들. 그래서 당연히 기업들이 지금 일자리를 또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 20대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권력과 부가 없으면 자기가 유일하게 어떤 출구를 만들 수 있는 게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예. 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기성세대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적어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 제가 볼 때 기성세대가 그걸 잘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기성세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목표는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될 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또 새로운 창의적 방법을 통해서 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주면 안 된다. 기성세대가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주식 투자로 몰리는 거죠. 물론 주식 투자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청춘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건 이거는 과열이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에 대해서. 다음입니다. 병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아닙니다. 내달 13일부터는 안 쓰시면 과태료 10만 원 내셔야 됩니다. 13일 시행인데요. 한 달간 일단 계도 기간을 둡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제대로 된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턱스크 안 됩니다. 이거 다 걸립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다만 14세 미만,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를 두겠다. 꼭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스크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썩는데 500년 걸리는 마스크 올해 국내에서 500억 장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럼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이 생산된 겁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스크요. 제작을 할 때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를 쓴답니다. 그럼 이게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코로나발 폐 플라스틱 팬데믹 공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 이거 어떡하죠? 일회용품, 부직포, 예. 마스크의 재료죠. 비닐, 플라스틱,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건데 이 기사에 살짝 들어 있습니다.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그런데 썩는 데는 500년. 500년이. 예. 근데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치우는데 대란 수준 예. 같지 않습니까? 방법 여러 가지 강구돼야죠.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생활 속에서라도
플라스틱 일회용품 안 쓰기 하루만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예.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를테면 포장재에서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닐이나 또는 뭐 기타 일회용품 대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세니터리 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쓰는 걸로 한번 실천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런 고민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니까요. 전 세계 하루 마스크가 2천억 개, 매달 2천억 개 마스크가 나온답니다. 장갑까지 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초특급 경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으로 코로나 앞에선 그 막강한 권력도 무력하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감염을 막는 확실한 방법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쓰기입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